두 번의 결혼 실패와 처절한 배신으로 무너져 버린 한 남성의 파란만장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첫사랑과 기적처럼 재회했지만 외도와 술로 얼룩진 지옥을 겪었다는데요.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이혼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팔 만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올해로 60대가 되었습니다. 아직 노년이라 부르긴 애매한 나이지만 마음 한켠에는 벌써부터 인생이 참 빨리도 흘러갔구나 하는 회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40대에 한 차례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사업이라고 부를 것도 없이 운전과 배달 일을 병행하며 근근히 먹고 살던 시절이 길었습니다. 돈 문제가 끼어들면서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이 점점 커졌고 결국 그 사람은 아이 하나만 저에게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이 제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설픈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아내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고 저는 별 다른 저항조차 못하고 사인했습니다. 아이는 저와 함께 살게 됐고 저는 택배 차량과 승합차를 번갈아 몰며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저의 지난 10여 년간의 삶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인지 어느덧 제 나이는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저도 조금은 살림이 안정돼 이제 좀 먹고 살 만해졌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살았지만 나름대로 꾸준히 저축하고 차도 바꿔가면서 운전 일을 해온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숨을 돌리게 되자 오히려 가슴 한편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즈음에 우연히 고향에서 동창 모임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향이라는 단어가 제게 주는 울림은 남달랐습니다. 오래전 국민학교 시절 좁은 골목을 누비며 다녔던 추억들이 휘몰아치듯 떠올랐습니다. 당장 큰 기대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마침 일도 한숨 돌릴 타이밍이라서 겸사겸사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고향에 도착해 옛 친구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랄 인연과 재회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좋아했던 첫사랑, 이름을 들었을 때 심장이 톡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서울로 이사 가면서 그 아이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로는 완전히 잊고 살았지만 막상 그녀를 보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마을에서도 잘 사는 집 딸로 항상 단정하고 예쁘게 옷을 입고 공부도 잘해서 남자 아이들이 항상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예전 그 모습이 선명하진 않지만 지금의 모습에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녀 역시 저처럼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남편이 키우고 있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어쩌면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긴가 싶으면서도 왠지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와 그녀는 따로 만나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국민학교 근처였던 옛 골목을 걸으며 옛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자연스레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그 후 주말마다 고향으로 내려가 그녀와 만나게 됐고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정신없던 지난 세월이 무색할 만큼 저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제라도 좀 따뜻한 상대를 만나는 게 어떨까 하는 희망 같은 게 움트는 듯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녀가 어떤 사정으로 이혼을 했는지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픈 기억을 건드리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고향 친구를 통해 듣게 된 그녀의 과거가 추후 제 운명을 바꿔놓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한 달에 서너 번씩 주말을 활용해 고향을 찾았습니다. 제가 운전 일을 하면서 주중에는 바삐 지내니 주말이 유일한 여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서인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추억을 공유할 상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둘 다 어린 시절의 아련함을 매개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조금씩 소문을 접하게 되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그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그 집 예전에 남편이랑 크게 싸웠다더라. 외도 문제로 갈등이 심했나 보지라고 넌지시 말했지만 저는 그냥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겠지. 이미 지난 일이잖아라며 흘려들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직접 고백한 내용도 내가 과거에 실수도 많았고 그래서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 정도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녀가 자책하는 모습이 짠해 보였습니다. 우리 사이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건 역시 감정이 더 깊어져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얘기만 하고 차 마시고 식사하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고향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저는 숙박을 하기 위해 근처 모텔을 잡았습니다. 그녀도 마침 집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며 같은 공간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어린 시절 좋아했다는 감정이 어쩌면 지금까지 어렴풋이나마 남아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몸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녀는 의외로 적극적이었습니다. 한동안 남성과 교류가 없었다고 말했으면서도 저를 끌어안고 모든 걸 맡긴 듯 행동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오랜만에 느끼는 여인의 체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제가 아이와 생활비에 쫓겨 잊고 있던 남자로서의 욕망 같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도 내내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야.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 같은 사이가 되었고 점점 더 깊은 감정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대학생이어서 자취방을 얻어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또한 큰 책임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새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녀가 어차피 우리 둘 다 혼자인데 결혼까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이 크게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살다가 다시 결혼이라니 왠지 겁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구나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 아이도 아빠가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살면 되죠라고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결혼을 반대할 사람도 없었고 웨딩 사진을 찍거나 호화로운 식을 올리진 않았지만 작은 식장이라도 빌려서 다정히 예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고향 친구들도 서울에서 만난 지인들도 놀라면서 늦게라도 새 출발을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며 축하해줬습니다. 결혼 초기에 저는 날아갈 듯 행복했습니다. 그녀가 서울에 올라와 저와 함께 사니 이제는 주말만이 아니라 매일 밤, 매일 아침 서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집안일도 척척 도와주는 척했고, 저는 학교를 마치는 딸에게 아빠 새로 결혼했다. 너도 불편한 점 있으면 말해라고 했지만, 딸은 별말 없이 대학교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그 무렵 전에 고향 친구가 뱉었던 그녀가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된 원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외도와 술 문제였다는데 혹시나 싶어 그녀에게 다시 물었더니 한숨을 쉬며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남편이랑 소통이 너무 안 돼서 회사 동료랑 하룻밤 실수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남편이 알아버렸죠. 그리고 술도 좀 과하게 마셨었고 한동안 엉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 접었어요. 벌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요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것이 끝난 과거의 일이라 믿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 두세 달간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서로 간단히 식사를 준비하고 제가 운전 일을 하러 나갈 때면 그녀도 다녀오세요라고 다정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딸아이는 자취방으로 들어갔기에 큰 충돌도 없었고 주말이면 가볍게 산책도 하고 제가 일하는 근처로 픽업하러 와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40대 시절에 그토록 바랐던 따뜻한 가정을 이제서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에 들었던 그녀의 술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맥주캔이 종류별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혼술을 한 모양이더군요. 원래 술을 좋아한다고는 들었지만 생각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저는 크게 개의치 않고 너무 과음하진 말아요. 혼자 지내면 우울해질 수도 있으니 잘 관리하자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도 알겠어요. 조금씩 줄여볼게요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줄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에 따라 술량이 점점 늘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알게 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개 이혼 후 혼자 살거나 혹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친구들과 몇 번 마주쳤는데 솔직히 건전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술을 진탕 마시고 성인 나이트클럽을 찾아다니는 습관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새벽 3시가 넘도록 그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메시지를 남겨도 답장 하나 없었습니다. 너무나 불안한 마음에 밤새 뒤척이다가 그녀가 들어온 건 새벽 4시쯤. 완전히 인사불성 상태였고 방에 들어오자마자 휘청거리며 쓰러지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밤에는 이성을 잃고 방 한 구석에 실내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장면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울면서 미안해요. 정말 실수였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고 애원했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제가 굳게 다짐시키면 한동안은 조심하는 듯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외박과 과음이 반복됐습니다. 점점 저도 화가 치밀어 내가 이래서 다시 결혼 안 하려 했던 건데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소리치면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정말로 미안해. 고칠 테니 조금만 봐줘라고 매달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져 또 넘어가는 제 자신이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기어코 폭발한 건 어느 날 밤 그녀가 친구들과 나이트에 가고 싶다는 걸 제가 반대하자 몰래 나간 뒤 끝내 전화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접 차를 몰고 특정 나이트클럽 주변을 돌아다녔고 결국 새벽 무렵 그녀가 낯선 남성과 걸어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었고 제가 차에서 내려 달려가 이게 무슨 꼴이냐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남자는 황급히 도망쳤고 그녀는 별것 아니야. 그냥 친구야. 라고 둘러댔지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그녀에게 호되게 다그쳤습니다. 다시는 이런 술자리나 나이트는 금지야. 알았어? 안 그러면 우리 헤어져. 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제게 다시 잘 보이려 안간힘을 쓰는 게 보였습니다. 그 후 몇 달간 그녀는 잠잠히 지내는 듯 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다녀올 때면 식사를 마련해 두거나 낮에는 조용히 드라마를 보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나이트클럽이며 친구들과의 늦은 술자리는 일체 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정신을 차렸나 보다라고 내심 안도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고칠 수 있구나라는 어찌 보면 단순한 믿음 같은 게 생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친구가 생일이라서 잠깐 얼굴만 보고 올게라고 말하고 외출했는데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들어온 그녀는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비틀대며 현관 문턱에 넘어질 뻔한 걸 제가 붙잡았는데 벼랑간 헛구역질을 하며 버둥댔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나마 일찍 귀가라도 하면 그래도 집에 오긴 오는구나라며 속으로 위안을 삼았을 텐데 이번엔 외박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날이 밝을 때까지 그녀가 어느 정도 의식을 찾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어 솔직히 말해. 대체 어젯밤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꺼낸 답이 미안해. 그냥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잠들었어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럼 휴대폰도 꺼두고 밤새 모르는 남자들이랑 어울렸다는 거 아니야? 라고 몰아세우니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의심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이미 독립했고 저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잡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친구 만나러 갈게라는 말을 하고 나가는 순간 저는 조용히 차에 올라 뒤를 밟았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비슷한 핑계를 댄 적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한 술집에서 그녀가 여러 남녀와 어울리며 술을 마시더니 자정 무렵 낯선 남자 하나와 함께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이상 더는 의심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끼면서도 참담한 심정으로 뒤를 쫓아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제 머릿속에는 이 한마디가 맴돌았습니다. 한참 후 모텔에서 나오는 그녀와 그 남자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대체 무슨 짓이냐? 라고 고함치자 낯선 남자는 욕설을 퍼붓고 달아났으며 그녀는 왜 이래? 이건 오해라고. 라는 비명 같은 말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해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눈앞에서 똑똑히 본 상황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망연자실한 채 술을 마셨습니다.
마치 몸속까지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도 들어왔지만 변명할 여지를 찾지 못하는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슬프게도 저는 그동안 숱한 싸움과 화해 끝에 한 번은 더 봐주려고 애썼지만 이번만큼은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실망이 폭발했고 제 입에서 이젠 정말 한계야. 우리가 다시 회복할 방법은 없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내가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믿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제게는 수차례의 배신과 뒤통수를 맞는 악몽 같은 시간이 충분히 깔려 있었으니까요. 그래, 이혼하자. 다 정리하자. 제가 무표정하게 말하자 그녀도 더는 딱히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둘 사이에는 제대로 된 재산도 없었습니다. 몸만 들어와서 몸만 나간다는 말이 딱 맞았지요. 그녀가 뭘 챙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그렇게 끝냈습니다. 모든 희망이 뿌리째 뽑힌 느낌이었고 예전 어린 시절의 첫사랑이라 곱게 보려고 했던 지난날의 감정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결혼 생활은 5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저를 영혼까지 소진시킨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은 쉽게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마음에는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이미 한 번의 이혼으로도 크게 상처 입은 제게 이번 사태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치명타였습니다. 그날 법원에서 나온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뻗은 길이 흐릿하게 보였고 늦은 나이에 또다시 결혼을 택한 스스로가 극도로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고 나서야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포기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홀로 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뒤늦게 재혼을 감행했던 제가 다시금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첫 결혼은 40대 중반 금전적 문제로 인해 파탄이 났고 두 번째 결혼은 중년의 외로운 밤을 달래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 시작되었지만 결국 술과 외도에 지쳐 끝이 났습니다. 길지 않은 5년의 재혼 생활이 저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아이는 벌써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이라 취업 준비를 한다며 자취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 혼자 살아가는 집에 들어오는 순간마다 묵직한 공기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정리한 뒤에는 운전 일을 붙들고 있을 이유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고장난 느낌이었습니다. 술을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무섭기도 했고 또 그런 길로 빠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더 망가지겠구나. 차라리 세상을 등지고 조용히 자연에 묻혀보자. 그때 떠오른 곳이 지리산이었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농담처럼 도시에서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 차라리 지리산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지 그래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농담으로만 들어 넘기지 않고 실제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사이트에서 시골집을 수소문했고 운이 좋게도 지리산 자락 어느 작은 마을에 허름한 집을 월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아빠가 당분간은 연락을 자주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혹시 위급한 일이 생기면 전화 남겨라. 내가 꼭 확인하겠다라고 말해두고 짐을 한 보따리 싸서 길을 떠났습니다. 제가 지리산 자락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참 고요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잔가지 소리, 마을 이장님이 돌보는 텃밭의 흙내음, 길 잃은 고양이가 울음소리를 내며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모두 낯설면서도 정겹게 다가왔습니다. 이곳이 내가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장소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차분히 밀려들었습니다. 집은 한눈에 봐도 오래된 목조 구조였습니다.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고 안에는 먼지 쌓인 가구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었습니다. 문짝이 삐걱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 속 배경으로 들어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낡은 풍경이 오히려 제 마음에는 안락함을 주었습니다. 이제 더는 서울에서 치열하게 일할 필요도, 두 번의 결혼 실패를 되돌아보며 눈물 흘릴 필요도 없지 않겠냐는 체념과 해방감이 공존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짐 정리도 대충 한 채, 시도 때도 없이 잠만 잤습니다. 한껏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 밖을 보면 짙은 산 안개가 햇빛과 어울려 빛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시에서는 본 적 없는 장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이따금 문득 지난 결혼 생활이 떠올라 가슴이 칼로 베인 듯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내가 좀 더 현명했으면 어땠을까? 왜 사람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그럴 때마다 저는 집단을 엮듯 마음을 가다듬고 마당 한 구석을 뒤져 쓸 만한 도구를 찾아 땅을 파고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땀 흘리며 몸을 움직이면 과거의 상념이 살짝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인근에 계신 마을 어르신들은 처음엔 낯선 제가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도시 사람 같은데 갑자기 여기 와서 혼자 지내면 힘들지 않겠나? 라고 물으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좀 쉬고 싶어서요. 이젠 세상에 지쳤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어르신들은 그래, 여기서 농사나 취미 삼아 하고 가끔 장 보러 마을까지 내려오면 별로 돈도 안 든다니까 천천히 몸도 마음도 치유해보게라고 덤덤히 조언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점차 마을 사람들과 익숙해졌습니다. 주말 장터에서 다른 주민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에도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도시에서 실패한 남자가 이렇게 와서 사내라는 시선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딱히 저를 불편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번 술 한 잔을 기울이다 보니 다들 저마다 상처가 있고 사연이 있다고 속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별거 없지, 내일 해 뜨면 또 사는 거지라고 말씀하시는 마을 어르신의 한마디가 제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이 흘렀습니다. 제 생활 패턴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텃밭을 돌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이 더운 때면 근처 계곡에 들어가 발을 담그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지낸 뒤 해가 지면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TV도 거의 켜지 않습니다. 오직 휴대폰으로 딸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는 정도지요. 딸아이는 한 번씩 아빠 잘 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라며 근심 어린 문자를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야 아빤 잘 산다. 마음 편해. 너나 잘 지내라라는 식으로 짧게 답장을 보냅니다. 사실은 가끔씩 외롭기도 하지만 이곳에서의 조용한 삶이 제게는 치유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의 결혼 실패로 인해 제가 받은 상처는 참혹했습니다. 처음에 돈 문제로 가정이 깨졌을 때는
제가 가장으로서 무능했던 게 원인이었고, 두 번째 때는 배우자의 습관이 다시금 파탄을 불러왔습니다. 물론 그 파탄의 전부가 남 탓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저 역시 끊임없이 의심과 후회를 반복하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입니다. 저는 이제 그것들을 곱씹으며 남은 인생을 의미 없이 소모하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은 지리산 자락의 작은 집에서 자연을 벗삼아 날마다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욕심은 버렸습니다. 어차피 더 큰 행복을 바라본들 저에게 돌아올 건 기대와 실망의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보다는 오늘 아침에 무슨 반찬을 만들어 먹을까, 텃밭에서 자라나는 채소가 얼마나 자랐나, 동네 할머니한테 얻은 씨앗이 얼마나 싹을 틔울까 하는 소소한 것들이 저를 살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아빠, 혹시 내가 아이 낳으면 보러는 와주실 거죠? 라고 물어왔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미래까지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럼 내가 불러주기만 하면 어디든 가야지. 그게 아빠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잖니라고 답했습니다. 딸아이가 밝게 웃는 목소리를 들으니 또다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래도 내가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밤이면 떠나간 아내들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돈이 많았다면, 조금 더 가정적이었다면, 혹은 술중독 문제나 외도 문제를 더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모든 건 가정일 뿐, 현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남았으니 이제 내 몫에 살아갈 날들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생각 하나가 제게 나름의 의지를 심어줍니다. 오늘도 문득 눈을 뜨니 새벽 안개가 뿌옇게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산새들이 우는 소리가 어찌나 청량하게 들리던지 오랜만에 이게 진짜 사는 맛이지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밥을 짓고 마당을 쓰는 아주 단순한 일이지만 이 평온함이 제게는 크나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3번, 4번 결혼해 볼 용기는 이젠 추호도 없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저 자신을 먼저 돌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5 넘어 시작했던 두 번째 결혼, 그리고 5년 만에 찾아온 파탄. 그 아픈 기억을 품고 저는 지리산 자락에서 자연인처럼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시일 내에 딸아이가 저를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그때쯤이면 텃밭에 심은 열무와 상추가 제법 자라 아이에게 직접 수확한 채소로 만든 식사를 차려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조금씩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가며 저는 남은 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제는 절망도 기대도 없이 오롯이 현재를 즐기는 것, 그게 제가 선택한 마지막 길이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